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성난 개인 투자자들의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이번 논란으로 안 그래도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 최대 변수로 떠오른 세제 개편,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양대 경영대학 엄찬영 교수 나오셨고요. 또 항공대 경영학부 원상필 교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디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이춘석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법 거래를 할 경우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춘석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은 차명 거래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이해관계 충돌 여부가 있는 종목에 대한 거래, 이런 것들인데요. 이 의원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와 바뀐 것으로 착각했다, 이런 소명을 내놨는데 납득이 가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납득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네. 예, 가지가 않고, 이게 상식적인 선을 생각해 볼 때 보좌관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여러 번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다 비밀번호를 공유를 한다? 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성의 없는 변명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착각해서 가져가서 우연히 주식거래창을 열어봤다. 근데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그 주식거래창 화면에 떠 있는 그 종목들 자체도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있는 종목들이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세게 말씀드리자면 좀 기본적인 조심성과 윤리의식이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AI 전문가이신 입장에서 뭐 LG CNS 네이버 주식 차명 여부랑 별개로 내 주식이었다고 한다면 갖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내가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내부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종목에 대해서 거래는 적어도 최근 전후로는 하지 않아야 그 정도의 윤리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이 이제 그 화면상에서 나온 종목들을 보면 LG CNS,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제 이런 종목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의혹이 일고 있는 거는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AI 그 국가대표를 이른바 발표하는 날 공교롭게도 5개 팀에 선발된 곳에 다 해당이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잡힌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의혹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원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명확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할 수 있을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네. 본인이 다루고 있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들을 그것도 신용을 통해서 매매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통령 말대로 주식시장에서 작전을 하면 패가 망신하겠다. 그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면 됩니다. 패가 망신을 시켜야 됩니다. 네. 또 너무 무섭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논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로 들끓는 여론을 더 자극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직접 출석해서 이 대주주 기준을 정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5.79 종목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50억씩 만약 한도 주면 250억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점도 감안했다는. 지금 구윤철 부총리 설명을 들으면 이게 종목당 10억 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5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 그 기준대로 하면은 50 곱하기 5 그래서 25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점들을 감안했다라는 거예요. 이 설명은 어떻게 보세요? 네. 경제부총리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대주주 양도세를 더 강하게 부과를 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 입법 취지는 이제 기업의 대주주가 자녀들이나 다른 친척들에게 편법으로 증여상속을 하는 것을 막고 거기에서 과도한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몇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는 고려할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범주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개 종목에서 어느 정도를 대주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보통 5개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는 250억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세금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는 저한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이라고 이제 다시 설정을 한 것도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각종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너무 낮다라고. 과연 10억 원을 보유한 걸 이제 대주주 기준으로 볼 수 있겠냐라는 논란도 있는 거죠, 홍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한 것처럼 이 10억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 저희가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또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봤을 때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엉터리 기준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저 지금 5개 종목이니까 평균 250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도 지금 계속 말이 꼬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무 말 대잔치로 가는 것 같은데요. 뭐 이를테면 제가 강남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당신은 부산에 집이 10채 있으면 강남 집이 한 채 30억이니까 당신은 부산에 집 10채 가지고 있으면 300억 자산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전혀 다른 비교 잣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집값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14억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을 갖고 주식 대주주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좀 의문을 던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대주주라는 정의가 과연 어디서 온 거냐. 이를테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주주라는 정의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 정도가 아마 한 러프하게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데 우리는 한 1%, 2%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행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볼 때도 굉장히 대주주라는 조건 자체가 너무 낮아요. 이 허들 자체가. 네. 그러니까 과연 이걸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과세 기반을 늘리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사실 둘 중에 어느 건지 과세 기반. 예, 그러니까 과세를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 숫자를 더 늘리게끔 양도세를 내는 사람의 숫자를 더 늘리게끔 만들어 버리는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뭐 네.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10억 원으로 낮추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전 정부에서 문제점이라고 이제 지적됐던 세수 부족 문제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이제 세수를 다시 충원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목적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양도세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납득이 가는 면이 있기도 해요. 소장님. 아,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세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겠느냐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사실 지금 엄찬영 교수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네. 대주주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대주주라고 하면 회사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대주주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제가 현실적으로 개인주주분들이랑 많이 의사소통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혼자서 단독으로 회사에다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주주 제안 정도를 할 수는 있어야, 그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 정도를 할 수는 있어야 대주주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평균적인 상장사들의 규모가 1조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주주 제한을 홀로 하기 위해서는 3%의 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억 원 정도이고,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요건이 완화되는 거를 감안을 해서 1%라고 봐도 100억 원은 그 종목을 들고 있어야 나 혼자 도저히 회사 때문에 안 되겠는데 하면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이고요. 이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일단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회사의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10억은커녕 현재 기준인 50억도 대주주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종목당 10억 이런 식으로 개편안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종목당 말고 다 합친 보유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조금 더 타당해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논란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 종목을 아주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개인이 100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각각의 개별 종목을 보게 되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수 주주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대주주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건 정부가 얘기하는 애초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인 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 0.01%씩 뭐 1000종목을 가지고 있다. 네.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말씀이 맞기는 한데, 아까 우리가 평균 보유 종목을 보면 5.79 종목 정도였나요? 그 정도 종목을 갖고 있다는 게 평균치로 봐야 되고, 네. 그걸 시나리오에서 계산으로 한다면 만약에 다 합친 보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조금 더 나은 개선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네. 그 아까 부총리가 개인이 평균적으로 5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저것도 정말 통계의 함정이죠. 왜냐하면 요즘 개인들 같은 경우에 지수 전체를 추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ETF 형태의 종목을 구성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ETF 펀드를 그냥 사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거기서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추정하는 종목들을 적당히 모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한 수십 개 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개다라고 하는 건 저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ETF 같은 상품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맞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ETF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최소한 수십 개 종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합쳐서 총액 베이스로 만약에 과세 체계를 타시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마 세수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부과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늘어날 거니까. 대신에 그렇게 되는 순간에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대주주라는 단어는 빼야 됩니다. 그냥 뭐 고액 자산가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야지, 대주주라는 단어를 달고서는 총액 기준으로 하는 거는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네. 순간에. 특히 대주주라는 게 개념적으로 이게 의결권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결권이 뭐 0. 몇 프로 지분 가진 사람이 의결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주주가 전혀 아닌데. 네. 예. 이번 논란의 또 핵심적인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죠.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논란이 일자 이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마치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선례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논란에 기름을 부어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기준 때문에 연말만 되면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서 개별 종목의 주가도 많이 떨어지지만 주식시장 자체도 좀 활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진성준 의원의 말은 또 그렇지 않다. 너무 과장해서 볼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소장님. 네,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걸 어느 정도 떨어져야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잘 정리된 연구가 이미 몇 년 전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매년 연말 12월에 개인들이 얼마나 주식을 순매수 또는 순매도하는지를 측정을 해보았더니 10년 넘게 조사를 했는데 단 한 해도 12월에 순매도가
아니었던 적,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양도세 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그 해의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개인 주주들이 12월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고 보는 네, 거죠? 이건 뭐 완전히 법칙입니다. 매년 될 때마다 항상 그 해에는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것이 강하게 관찰이 됐었고요. 이건 이미 데이터로 개인 주주들이 이 양도세 기준에 강화될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라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도 빠진 정부 입장에서도 연말에 세금 회피 물량들이 그렇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려고 했던 이 기준 강화 자체도 무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회피하려고 팔아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면은 일정한 세율이 부과된 상태에서 소세 금액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게 네. 가장 간단한 논리인데 문제는 반대로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은 단기간에 걸쳐서는 조세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시장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높아진 세금에 따라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총량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이 초과상가 다 태우는 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또 이제 그 해당 종목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판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에도 굉장히 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수급적으로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꼬인다고 하는 게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 되면 또 다시 또 사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잠깐의 세금 회피를 위해서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이것도 이제 사실 수급상으로 보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는 아주 잠깐의 이벤트다. 어차피 연말에 잠깐 팔았다가 다시 그 다음 해가 되면 바로 사니까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에 대규모 매물이 나온다라고 시장이 알고 있으면 사람들은 11월부터 팔기 시작하죠. 그럼 네. 11월 달에 매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역시 10월부터 이미 매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년에 9개월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이런 식으로 연말이 되면 대규모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확실시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또 공매도를 준비하게 되죠. 근데 공매도는 지금 사실상 외국인이나 기관들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역시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시장 구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 저 여기서 그러면 연말에 세금 회피 물량들이 나올 걸 미리 알고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배팅을 하는 공매도가 그렇습니다. 또 기승을 부린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인버스 투자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니까 거기에 맞춘 전략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한동안 공매도를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MSCI 지금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도 어떻게 정부가 공매도를 인위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냐. 이렇게 구시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는 선진 국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MSCI의 방침이니까요. 참 정부가 여러 가지로 어리석은 짓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의 그 얘기하는 게 맞다면 결국 수급상으로도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결국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세수 확보도 잘 안 되고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이런 모양새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만약에 지금 10억 원으로 낮춘 기준이 그대로 관철된다고 가정한다면 또 반복될 거라고 보시는지 소장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아, 네, 저는 당연히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기준은 굉장히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실감이 되는 변경이에요. 이 질문을 드리는 배경은 지금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네, 지수도 많이 올랐고 전반적인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똑같이 과거와 같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요. 요 세제 개편안 발표됐던 날 사실 엄청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급락을 너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도 인상한다는 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0.15%에서 0.2%로 인상하기로 한 거죠.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할 때 내시는 세금, 이게 이제 원천 징수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 설명이 되는 게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이제 단계적으로 낮췄던 건데 금투세 도입이 무산됐으니 일단 중지됐으니 증권거래세를 원복시킨다라는 거거든요. 뭐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하고 세금은 뒤로 미루면 밀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없던 세금이 생기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권거래소가 독특한 세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가 존재하지도 않고 일종의 통행세 같이 거두는 건데 이 대표적인 간접세처럼 느껴지는 거죠. 간접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뭐 소득 재분배 기능 같은 거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죠.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증권 이 주식 시장의 시세 어떤 그 지수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심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2,700, 800에서 갑자기 3,200으로 가는데 뭐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개선되어서 뭐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야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요런 이렇게 뭐랄까 세금 관련 부분을 좀 서투르게 이렇게 설익은 상태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면 그 가지고 있던 투자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이 증권거래세까지 불똥이 튄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이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인하를 했던 건데 금투세 논의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린다는 건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이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답답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이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금투세가 없어진 상황이면 다시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게 맞죠. 근데 안타깝고 이 정부가 정말 아마추어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건 결국 주가와 거래량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코스피가 정말 5,000포인트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증권거래세는 지금 정부가 추정한 것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가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지금 증시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증권거래세로 상당한 세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불과 움직이려고 하는 이 찰나에 일단 세금부터 먼저 내세요라고 하면 이 게임에 참가하려고 했던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 왜냐하면 정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게임에 딱 들어왔더니 돈부터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식당에 가더라도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밥값을 내는 식당이 있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일단 계산부터 하세요라고 하는 식당이 있으면 어디 식당을 먼저 가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맛없는 밥상을 차려놓고 네. 일단은 돈부터 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투자자는 저 식당 다시 갈 필요 있나? 나는 그냥 미국 식당 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앞에서 이제 호객 행위로 막 들어오세요, 맛있어요 했는데 정작 밥상도 별로 맛없어 보이는데 돈부터 내라. 약간 이런 분위기로 지금 비유를 해주셨어요. 소장님 공감이 되시나 봐요. 아, 네, 그럼요.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네. 사실 증권거래세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예민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증권 거래세보다는 금투세가 결국에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논의가 됐었던 많은 금투세 논의들이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던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권 거래세라는 거는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은 저는 정말 이상한 세금인 것 같아요. 왜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원칙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그냥 정말 간접세로서 너네가 자주 사고 팔 때마다 걷겠다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상해서 사실 저는 증권 거래세도 인상되는 것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판에서는 또 하필이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왜 지금 건드려서 지금 이 분위기 좋은 때에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 교수님께서는 증권거래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증권거래소 올리는 상황과 과세 체계의 변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고 소장님께서는 증권거래소 자체에 대한 지금 문제점,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인 네.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달 플랫폼 같은 걸 이용해도 플랫폼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증권거래소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율이나 그런 거 차치하고 증권거래소 자체의 모순을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증권거래세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IT 업계의 그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서 네. 고빈도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면 증권거래세라는 거는 고빈도 거래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고빈도 거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짧은 자주 사고 팔고 시간에 하는, 사고 파는 네.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세금을 걷는 형태인데 이런 것은 사실은 금융시장의 발전 방향이랑도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고 하신다면 저는 증권거래세는 없어지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금투세랑 비슷한 형태의 소득세가 도입이 되되 사실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이 많이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제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증권거래세 자체에 대한 모순은 어떻게 교수님 어떤 의견이세요? 이게 우리 증권거래소 자체가 이 도입된 배경 자체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도에만 지금 해당하는 네, 거잖아요. 매도할 때 내는 네, 세금이죠. 이게 뭐냐면 매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도를 가급적 적게 해라. 그 말은 뭐냐 한 번 사면은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라. 라는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도입된 세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처음에 도입 취지와는 달리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뭐 고빈도 매매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짧은 시간에 막 계속적으로 사고 파는 그런 어떤 기법들이 들어오면서 이 증권거래소 자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취지와는 이제 무색해져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이 투자자들이 성향 자체가 물론 뭐 한국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독특한 성향일 수도 있지만 단타를 많이 해요. 미국에 네. 비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행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나이스 시장이나 나스닥 시장 둘 다 이제 거래를 할 때 약간의 이제 뭐 수수료 같은 거 부과를 했지만 그걸 다 네. 없애버리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그냥 거래해라라는 잘 해라. 예, 그냥 이 플랫폼 기본적인 그냥 정신을 예, 갖고 있는 예, 이 플랫폼은 니네들이 알아서 공짜로 사고 팔아라 이 안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다른 뭐 일반적인 플랫폼하고 좀 다른 거죠. 이런 그 주식 거래에 관한 매매 행위에 관한 시장의 규칙은. 근데 또 모순도 있는 게 양도세를 강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단타를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양도세. 글쎄요. 양도세는 결국에는 저는 사실 단타가 자주 일어나는 거랑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상관관계가 약하지 않습니까? 자주 사고 팔았을 때 내가 양도세의 대상이 되는 세액 결정액이 늘어난다라는 거가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증권거래세는 이 정도에서 가름을 하시죠. 네. 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음 또 이슈가 있어서 지금 또 하나 시장에서 뭐 실망이라면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겁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뭐 미진하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해야 된다라는 경우 이런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지금 많은 국내 증권사들에서도 이 관련돼서 보고서들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면 지금 국내 주식들 중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기업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놨다라고 했는데 네. 그 기준을 너무 높여버렸기 때문에 일단 배당 성향 40% 이상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0개 종목들 중에서 전체 20개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그 두 번째 기준.
최근 3년간 그러면 배당 성향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살피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지금 이 입법대로라고 하면 내년과 내후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2027년부터 이 기준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난 3년간의 배당 증가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와 내년까지는 배당을 높이면 안 돼요. 배당을 높이지 않아야지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어서 배당 분리과세를 그 기업들이 선택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에서 봤을 때 이 기준은 너무 높아서 이건 정말 배당을 활성화하는 정책에 오히려 역행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세율 같은 경우에도 최고 세율을 38.5%로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양도세가 지금 27.5%니까요. 대주주 양도세보다 배당 소득세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잘 쌓아놨다가 다음에 양도세 27.5% 낼래? 아니면 매번 배당하면서 38.5% 세금 낼래? 이렇게 되면 그 어떤 대주주도 배당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참 정말 모순되고 엉터리 법안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우리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합쳐서 2,600여 개사 정도 되는데 아까 40% 배당성이 40% 이상 되는 게 20개 정도 남짓 네, 그렇습니다. 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원래 처음에 얘기됐던 게 35%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 35% 이상이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뭐 암묵적인 컨센서스 기대치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40%로 높아졌다. 이거는 그러면은 당장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인이 약할 것이다, 효과가 약할 것이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소장님, 네. 이렇게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있기는 할 텐데 이 40%라는 수치는 사실은 너무 과해요? 네,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교수님께서 또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라는 이 규정도 사실 굉장히 저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춰서 배당 정책을 오래 일단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 올해 전년도 평균 수준을 유지를 한 다음에 앞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게 하는 왜곡 효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이라 이것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요. 사실 웃지 못할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기준이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네. 발빠른 기자분들께서 적용되는 회사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적용되는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어서 이런 회사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벌써 많은 신문사들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씁쓸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는 것이었는데 적용되는 기업이 적다 보니 오히려 요런 기업들만 해당이 되니 주목해 보십시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앞뒤 전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40% 기준이 교수님도 높다고 보세요? 이게 좀 많이 높죠. 왜냐하면 많이 높다고 예,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 자체는 분리과세예요. 조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걸어놔서 이렇게 40% 이상 되면은 배당 소득 자체를 분리과세 해주니까 네. 40%까지 올려가라. 올려가라라는 이제 예, 그렇게 인센티브처럼 작동을 하게끔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사실 작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건 지금 국내 성장 기업들한테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당을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앵커님? 삼성전자가 저는 배당을 해주길 원하긴 하는데 투자의 필요성이 높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이 HBM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구조 하에서 결국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할 때만 이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한테 계속적으로 배당 성향을 높일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걸 배당으로 넘겨버리겠죠. 결국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꼭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그렇지 않은데 지금 한국의 이 배당 성향 40% 이상의 기업들에게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될 기업들까지 장래의 먹거리를 가지고 다 배당에 돌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성장 체질이 지금보다 더 약해질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제조업이 강한 국가고 상장사들 중에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사실 제조업들이 아까 또 다른 조건 중에 매년 5%씩 그 배당을 늘려야 되는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장사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 네, 불가능 많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요.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그런 기업, 불가능이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충족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다만 그 기업의 비중이 과연 그렇게 높을까?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기술 기업으로서 아니면은 좀 당분간 좀 자본적 투자가 좀 필요한 기업들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배당이 가져다주는 동기부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배당을 많이 해주는 종목에 좀 더 장기 투자를 하고 싶고 이런 이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리하게 봤었을 때 우리가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떨어지는 나라란 말이죠.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G10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건데 너무 기업들이 짠물 배당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법안에 아마 다른 축은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배당 성향이 낮다.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오히려 배당 성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데 그럼 배당 성향이 왜 낮냐라고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그 대주주들이 소위 말 여기서 대주주가 나오는 거죠. 이제 오너 그룹 제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네. 굳이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산의 유보금으로 주는 게 낫다. 차라리 산의 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산의 유보금을 자기들이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세율을 좀 낮게 적용하게끔 분리과세를 하자라는 게 아마 그 유인일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 그런데 네. 아까 우리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에 돌아가면 아까처럼 대주주 뭐 그 기준 완화 이런 거하고는 또 완전히 상충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대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정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나와 있는 정책들이 조금 약간은 결이 안 맞아요, 서로가. 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한쪽은 일로 가려고 하고 한쪽은 또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상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좀 숙고를 해서 좀 방향성을 좀 일관되게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감세 논란도 있잖아요. 왜 웃으세요, 왕 교수님? 이렇게. 네, 아니 저희가 매번 이 토론에서 이렇게 참 답답한 주제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니 저는 이제 부자감세 논란도 분명히 배당 이 소득 혜택을 늘리는 데 있어서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 제가 어쩌다 보니 자꾸 정부 입장을 설명하게 되는데 사실 좀 신경을 썼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이렇게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 배당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보다 낮아졌습니다. 45%에서 35%로 낮아졌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하거든요. 양도세 최고 세율이 27.5%보다도 높다. 이걸 가지고 배당 유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소장님께 이건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네. 45에서 35로 내린 것도 10%가 떨어진 거니까 사실 많이 적게 떨어진 거죠. 떨어지지는 않았지요. 네. 다만 이제 양도세 최고세율이랑 비교를 한 이 논리가 저는 꽤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배당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 대주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양도세 형태로 주식을 팔고 낼 것이냐를 선택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 요 7.5%의 차이가 내 의사결정을 배당으로 바꾸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정리하자면 효과는 있을 테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높은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이 35%라는 수치 자체도 사실은 해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도 조금 높습니다. 네. 2010년대 초반에 이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려서 홍역을 치렀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였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프랑스가 이제 45%로 올렸다가 주식시장에서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니까 현재 30%까지 다시 낮춘 상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네. 저희도 한 30% 언저리 정도까지 가면 27.5%보단 2.5% 높지만 요 정도는 이제 내가 의사결정
좀 주주친화적 이미지도 획득하고 배당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35%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가별 배당 소득세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인 건 맞군요. 특히 이제 연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일종의 할증이 붙어서 49.5%까지 높아진다. 물론 2천만 원 이하에서는 또 15%대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과세책은 항상 저런 것 같아요. 일정 기준 이하냐 이상이냐를 두고 세율 자체 이 증폭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늘 저 기준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저것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나라 과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이제 그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너무 복잡해요. 그 복잡한 게 복잡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개인과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 세부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뭐 2천만 원은 2천만 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만약 대주주 기준처럼 10억에서 50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좀 저런 부분들도 조금 뭐랄까 뭐 면세점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네. 부분들 좀 가급적 없애고 미국처럼 그냥 조금 좀 이렇게 처음부터 배당이 소득이 있으면 그냥 다 과세하는 방향. 근데 세율은 누진세 쪽으로 적용하는 좀 단순한 구조로 바꾸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그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너무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네. 툭하면 바꾸고 뭐 정권 바뀌면 바꾸고 세제 개편한다고 발표하면 또 이거 바뀌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제 적응을 못 하겠다는 거죠. 최신 제도가 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최신이 맞는지 너무 바뀌는 것도 지속 가능한 좀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 교수님? 그렇습니다. 뭐 지금 증권 시장도 이 법안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 누덕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이제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 상담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스스로도 또는 심지어 세무사들도 이 부동산 세법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저희가 이렇게 엉터리 세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답답한 네. 그런 국면입니다. 자, 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에 대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퇴장감의 반칙을 저지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국장의 기대를 걸어봤던 투자자들에게도 깊은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